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구석 교수입니다. 자,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여러분들 시험 중에서 보험 계리사 1차 과목에 보험 관계 법령이 있는데 그 보험 관계 법령에서 총 40문제가 출제되고 그중에 보험계약법에서 20문제, 보험업법에서 15문제, 마지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여기서 5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이 5문제 뭐 몇 문제 안 되니까 뭐 굳이 이거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절대로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1차 합격률이 30%를 못 넘어갑니다. 매년 보면 응시자의 약 20몇 % 정도만 1차를 합격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합격을 장담할 수도 있고 불합격에 들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5문제 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몇 문제 맞을까? 이거 공부하면 4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5문제 중에 또 공부하는데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법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는 얘기죠. 그럼 5문제가 나는 걸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될까? 이 교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여기 57페이지 정도에 되는 데까지가 약 4문제가 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기본서에서 보면 57페이지가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럼 이게 57페이지일까? 앞에 있는 한 10페이지 정도는 목차 같은 거 빼고 나면 한 10페이지 빠져나갑니다. 그럼 사실은 한 50페이지도 안 되는 거 40몇 페이지 되는데 여기서 4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0몇 페이지 공부해서 4문제 맞춘다? 가성비 엄청나게 높은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공부하는데 여러분 한 6시간, 7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웬만큼 이론 강의가 끝납니다. 6시간, 7시간.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 이틀 정도만 맘먹고 공부하면 이거 다 공부 끝낼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5문제를 갖다 그 속에서 난다는데 포기한다는 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럼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됐을까? 앞에서부터 보면 앞에 법조문을 갖다 이제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고 쭉 내용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한 57페이지까지 돼서 보통 5문제 중에 4문제가 나고 그 뒤에서 나머지 한 문제 납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찍어서 1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그 한 문제 정도는 그 1시간 속에서 다룰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은 92페이지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관련된 문제들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3파트로 나눠서 첫째가 우리 보험계리사 시험 문제에서 나는 처음에 이게 몇 회부터 출제됐냐면 37회, 즉 2014년도입니다. 37회 2014년도부터 이 시험 문제가 들어갔고 이 범위에 그때부터 들어간 그 12년 동안에 났던 기출문제 먼저 쭉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보시면 공인 노무사 기출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2010년부터 우리 2025년까지 그 노무사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 내용들 전부 다 여기다 수록을 했고 해설까지 실어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 143페이지에 실전 예산 문제 가지고 약 59문제인가요? 59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문항수가 많은 건 아닌데 전부 다 어떤 문제들이냐?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다 그렇게 냈습니다. 뒤에 판례 문제 한두 문제만 틀린 걸 고르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옳은 걸 고르라고 됐습니다. 이거는 지문 4개 중에 3개 지문은 다 틀려 있고 하나만 옳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수준이 조금 높아요. 요새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구성해 놨으니까 그 실전 예상 문제까지 푼다면 이 중에 여러분들 4개 정도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자료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갖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이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다만 칠판에 있는 이 전자칠판에 있는 자료가 다른 점은 이거는 밑바탕이 여러분들 보기에 힘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진한 바탕으로 해놓고 글씨를 좀 밝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자료는 이렇게 주면 밑바탕이 진하기 때문에 출력을 하면 밑에가 새까맣게 나와서 잉크가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바탕을 흰색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프린트물로 다 출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 자료도 똑같이 이게 돼 있으니까 이걸 뽑아가지고 정리한다면 기본서는 순서대로 정리해 있고
그거는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면서 기본서를 정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 교재 보면서 교재하고 보면서 여기 진도를 같이 나갈 겁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 보십시오. 제 1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런 게 돼 있고 그 옆 페이지 보면 8페이지에 체계도가 나와 있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 이거는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지금은 다 완전히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갖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공부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은 뭘 보다냐?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하고 됐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 우리가 흔히 퇴직금 이렇게 말하죠. 그 퇴직금 받는 거, 퇴직급여, 그걸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이런 말이죠. 왜 이런 법을 만들었죠? 옛날에는 퇴직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사장님이야, 우리 근로자들이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군가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장기 근속한 친구한테는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금이 쪼들려가지고 돈이 없어. 퇴직금 줄래도 적립해놓은 돈이 없다 보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퇴직하더라도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법을 만들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장님이 자기가 관리하지 말고 외부 기관에다가 그 자금을 적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퇴직금으로 줘야 될 돈을 미리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그 돈에서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적립금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실제로 이 친구들이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을 만큼 되는 금액을 매년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해서 쌓아놔가지고 그걸 나중에 주자는 얘기죠. 물론 이 쌓아놓은 돈은 그냥 은행에다 그대로 넣어놓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돼? 운용이라는 게 뭐죠? 이걸 돈놀이를 해야 되겠죠.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거기다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어디다가 예금을 하든지 아니면 적금으로 들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등등 또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더 올려가지고 그냥 원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수익을 내가지고 물론 수익 낸다고 잘못했다가 쪼그라들어서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죠. 우연부담은 있어요. 따라서 적금 같은 거나 예금은 우연부담은 없죠. 대신 수익률이 별로 안 됩니다. 끼켜봤자 1년에 뭐 1 내지 2%밖에 안 되잖아요. 대신 주식 같은 건 우연부담이 대신 높은 대신에 우연부담이라는 건 나중에 수익이 더 오히려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익이 많이 나면 그때는 액수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퇴직할 때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거를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다 맡겨서 거기서 운용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뭐란다?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9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이 법의 제정 목적하고 납니다. 이 법 왜 만들었답니까? 거기 보시면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뭐가 필요하다? 바로 그 다음 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 옆에 체계도에 보시면 좀 이따 뒤에서 또 나오지만 이 원리를 잘 보세요. 그림을 뭐로 돼 있더냐. 이 체계도가 퇴직급여제도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퇴직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퇴직연금제도가 있어요. 보세요. 퇴직급여제도라는 게 있고 퇴직연금제도가 있고 이 법이 체계를 둘로 나눠놔 버렸습니다. 여기서 복잡하고 혼란감이 오게 만들어졌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굳이 이걸 왜 나눠놨는지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걸 굳이 나눠야 될 이유가 뭔지를 공부하면 할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굳이 나눌 필요가 있었는지. 근데 현재는 법이 둘로 쪼개놨습니다. 뭐로 놨다?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급여제도, 연금제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 놓고 퇴직급여제도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여기 중수격 퇴직연금 기금제도, 마지막 퇴직금제도. 순서도 그렇게 정리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4가지를 뭐란다? 퇴직급여제도로 가자. 뭐뭐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문장들이 되게 제목이 길어. 그래서 처음에는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두 번째,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세 번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마지막, 퇴직금제도. 이 네 가지를 뭐라 부른다? 퇴직급여제도로 하자. 자, 두 번째, 그럼 퇴직연금제도는 몇 가지가 있다냐?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건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요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요 세 가지를 뭐란다? 퇴직연금제도로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둘로 나눠놨다고 해놓고 요 두 가지는 또 겹쳐버리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어디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간다? 퇴직급여제도에도 들어가고 퇴직연금제도에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둘로 쪼갰다고 해놓고 겹치는 게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두 개가 들이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서로 합치고 그래서 서로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퇴직급여제도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이렇게 둘로 같이 막 짬뽕시켜 놓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퇴직급여제도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퇴직연금제도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게 있다는 건 기억해 두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체계를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교재 9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온다? 용어 정의들이 쫙 나옵니다. 이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본론 내용 들어가잖아요.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헷갈립니다. 그건 제가 공부했던 경험입니다. 처음에 이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험범에 들어갔을 때 어차피 내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저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뭐더냐? 중간에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게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이게 뭐지?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다? 앞에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내용이 나가니까 그다음부터는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쓸 건 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나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먼저 숙지가 돼야 본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명심하시고 하나씩 정리합니다. 자, 먼저 용어 정의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와요. 먼저는 뭐가 나온다? 여기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 사업자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누구누가 나온다? 근로자, 두 번째 사용자, 세 번째 퇴직연금 사업자 이 말이죠. 이 관계는 뭐냐면 자, 좀 전에 이 퇴직급여라는 거 우리가 퇴직할 때 받는 돈 이거는 사장님이 자기가 갖고 있다가 퇴직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이 자금이 없으면 못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한다 했죠? 외부에다가 이 자금을 이제 적립을 시켜가지고 그중에 누군가 퇴직하면 거기다 주기로 했었죠? 바로 그겁니다. 사장님이 돈을 냅니다. 어디다가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 조직에다가 이 회사에다가 돈을 여기다 맡기는 겁니다. 그 부담금이라는 걸 돈을 여기다 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적립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있는 근로자가 누군가 퇴직을 하면 그 퇴직하는 자에게 그 돈에서 뺏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관계로다가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근로자라는 게 뭘까? 근로자 개념은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준용해서 씁니다. 근로기준법. 어떤 게 근로자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 자를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중요해요. 직업의 종류는 묻지 않아. 하여튼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임금이 무엇일까? 임금부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금품. 자, 핵심은 사장님께서, 사용자라는 것이 우리가 흔해서 사장님께서 뭐 하려고? 근로의 대가로. 자, 누군가가 와서 내 밑에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죠? 그 사람이 근로의 대가로서 뭘 받는다?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은 전부 다 뭘 한다? 임금. 예, 나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한 이 근로자한테 주는 돈들. 이게 바로 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임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한다? 근로자라고 하자 겁니다. 이때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괄호 열고 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용어에 사업이나 사업장 괄호 열고 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먼저 사업장,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디다 일을 하러 가면 회사로다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 회사 그 장소가 있잖아요.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게 다 사업장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런 사업장에 가서 일만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됩니까? 아니야. 외부에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죠. 자,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가 이것 좀 한번 만들어서 우리 회사한테 그 좀 주는 걸 할래? 꾸준히 우리하고 같이 계속 내 밑에서 일할래? 그래서 난 회사 출근 안 하고 우리 집에서 그걸 업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업이나 사업장 그런 데서 뭐 하는 자? 근로를 제공한다면 전부 다 근로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장 회사하고 이 근로자하고는 상하 수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위에서 시키는 거죠. 시키는 일을 하니까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 사장님 있잖아. 대표이사, 이분은 근로자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 회사에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지 그 위에서 앉아서 지시하고 시키는 사람이 근로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대표이사 말고 그냥 이사들, 거기 재정이사라든지 그런 총무이사라든지 이사들은 어떻게 될까? 원칙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만 바지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지사장. 명칭만 이사일 뿐이야. 그리고 실제는 부장이야. 이태서 일하는 사람이야. 명칭만 이사 대우해주고 있지 사실은 부장이야, 부장.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있어. 상하 복종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때는 그분은 명칭이 이사일 뿐이지 사실은 근로복종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근로자로 본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완전히 그건 근로자가 될 수 없고 이사는 근로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런데 근로자 말고 가입자란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가입자. 그럼 근로자와 가입자의 차이점 이거부터 정확하게 숙지합니다. 자, 저도 처음에는 근로자 가입자가 헷갈렸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숙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가입자란 누구 중에서 법조문에 없는 말이고 근로자 중에는 제가 쏘는 겁니다. 근로자 중에서 먼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 퇴직연금제도나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뭔 사람? 가입한 사람들. 여기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어디 가입했다? 퇴직연금제도나 아니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그걸 가입자라 부르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한 자. 좀 전에 제가 보라고 했던 이 표 보죠. 먼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 몇 명이죠? 세 군데죠. 어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기금제도. 이 세 가지가 퇴직연금제도죠. 이 세 군데 퇴직연금제도하고 또 하나 요거 퇴직급여제도에 들어있는 퇴직급여제도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있죠? 여기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들 그분들은 뭐라고 한다? 가입자라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네 군데 가입하지 않은 그냥 일반 회사에 있는 사람들 이런 데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그분들은 즉 퇴직금제도 적용을 받거든요. 그 퇴직금 적용을 받는 여기 있는 근로자들은 가입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뭐란다? 그냥 근로자라고 말한다. 적어도 요 하나 둘 셋 플러스 넷 여기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만 가입자라고 부른다. 그 말이 바로 여기서 표시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만 가입자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 근로라는 게 노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근로자 말고 노동자 있죠. 차이가 뭐죠? 같은 겁니다. 근로자, 노동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라는 말을 더 쓰고 노동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보통 노동자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라는 말도 뭐죠? 근면할 근자에다가 힘쓸 노자거든요. 근면에게 힘써서 일하는 사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 근로자라는 건 너무 노동자들을 뭔다? 너무 혹사시키는 그런 의미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무슨 뭐 개미입니까? 뭐 열심히 일만 하게? 이거 좀 너무 사람을 갖다가 일하는 거에 너무 좀 몰아붙이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노동계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법적으로는 근로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이고요. 이 근로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것은 근로입니다. 근로라고 해서 꼭 육체노동만 하는 거 아니야. 정신노동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제 사용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뭐 개념 끝나고 사용자는 누구죠?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걸 다 묶어서 사용자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업주. 사업주가 뭐죠? 그 회사 사업의 주, 오너, 주인. 사업의 주인, 사업주잖아요. 그 사람은 뭐에 속한다? 사용자 개념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오너. 우리가 말하는 뭐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 오너 이런 말이죠. 두 번째, 그 사람들만 사용자일까? 아니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랬습니다. 그럼 사업 경영 담당자가 대표적으로 누가 나타나죠? 대표이사. 우리 흔히 말하는 대표이사. 근데 오너 따로 있고 대표이사 따로 있죠. 보통 오너들은 회장이라는 직함 갖고 있고 실제로 그 회사 대표하는 건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 이 사람도 사용자죠. 그 밖에 담당 이사들. 그런 그 근로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이사. 이런 사람들도 여기 사용자입니다.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보통 총무부서 부서장이라든지 총무 관련된 거. 총무 업무에서 보통 근로자 관련된 일을 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 이런 사람들도 다 사용자 개념에 들어간다. 그런 셋이 사용자 개념이다. 거기까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임금이란 말이 나오고 평균 임금 나오고 급여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임금이란 말하고 급여란 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는 급여나 임금이나 뭐 그게 그 말이잖아요. 우리 사실 때 야, 너 임금 얼마 받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야. 보통 물을 때 야, 네 회사는 급여 얼마 주니? 급여 얼마 주니? 급여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급여를 평상시 우리 실무에서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명백하게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말을 쓰든 봉급이라는 말을 쓰든 무슨 말을 쓰든 관계없이 하여튼 근로의 대가로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품 이거를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그럼 급여는 뭐다? 퇴직할 때 그때 받는 돈 그게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받는 돈은 임금이 되는 거고 퇴직할 때 받는 돈은 급여라고 한단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지 근로자 퇴직 임금 보장법이 아니잖아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할 때 받는 급여 그거를 보장해 주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란 말을 먼저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따라서 임금과 급여를 먼저 정의해 놓고 그럼 급여란 퇴직급여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또는 일시금을 한마디로 뭐라 본다? 그걸 급여라고 하자. 그래서 조심할 건 봐요. 퇴직급여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급여 제도는 뭐죠? 여기 있잖아. 아까 몇 가지를 했어? 퇴직급여 제도. 네 가지. 요거 네 가지잖아. 그죠? 퇴직급여 제도나. 퇴직급여 제도고 또 하나 남는 게 하나 뭐 있고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그래서 퇴직급여 제도 네 가지나 요 마지막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퇴직할 때 받는 돈 있죠? 그 연금이나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거. 연금은 매년 쪼개가지고 나눠서 받는 거고 일시금은 퇴직할 때 한꺼번에 한 돈. 그렇게 받는 돈. 그 돈을 뭐란다? 그 연금이나 일시금을 급여라고 한단다. 결국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제도에서 퇴직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는 돈, 그걸 뭐라고 한다? 그 연금 또는 일시금을 그걸 급여라고 한단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용어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념 정리했고. 그렇다면 이제 가운데 껴있는 거, 평균임금이 무엇일까? 그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숙지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관련돼서 납니다. 왜 중요하더냐? 먼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임금 체계가 엄청나게 복잡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줄 때 야, 한 달치 일한 거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야. 거기 명세서 보세요. 첫째 뭐죠? 기본급 얼마. 그죠? 그 다음에 수당 또 얼마. 이 수당도 또 야근 수당, 특근 수당, 휴일 수당, 무슨 수당 쫙 붙죠. 거기만 있습니까? 아니야. 또 식대비 얼마.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보조비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록이 쫙 따라붙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건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어떤 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사 창립 뭐 20주년 기념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1인당 뭐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것들. 그게 평균임금에는 들어가도 통상적으로는 통상임금에는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받는 돈인데 어떤 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 체계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통상임금에 관한 건 안 나온다. 따라서 시험 문제 날 때 뭐 통상임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문장이야. 여기서보다 평균임금을 일단 계산법에 넣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평균임금이 무엇일까? 개념 정리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겠습니다. 여러 가지였어요. 그 중에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퇴직하는 거. 퇴직하니까 퇴직급여를 받잖아요. 그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균임금 산출한다. 퇴직할 때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이 회사에서 내가 근속을 했어. 20년 동안 여기서 내가 근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지금 갑자기 필요해졌어. 우리 아버님께서 수술하는데 한 2천만 원이 필요하대. 근데 수술비가 없어 지금.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해야 돼? 회사한테 내가 요구를 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근속한 중에서 지난 10년, 옛날 처음부터 10년 동안 한 것만 거, 거기까지만, 아니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근속한 거, 요거 퇴직금 중간정산 좀 해주세요 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돈 지금 미리 여기서 중간정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퇴직금 먼저 받고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면 요 나머지 요 기간 있죠? 요거에 관한 것만 나중에 퇴직할 때 받도록 하고 지금 이쪽 기간에 이건 중간정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그때도 뭐가 필요해 돼? 그러면 퇴직금이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도 평균임금이라는 게 들어가더라.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는 보통 여기서는 두 가지. 퇴직이나 중간정산 그런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럼 퇴직서가 사직서가 접수해서 수리된 날 있죠. 퇴직하면 그날 퇴직일이야. 퇴직 수리 접수가 내가 신청한 게 수리가 돼버리면 그날이 퇴직한 날을 인정합니다. 하여튼 중간정산이 확정된 날, 그게 발생한 날이야. 그날 기준으로 오늘 퇴직해서 내가 오늘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럼 지금 기준에서 이전 3개월이니까 여기 날짜로 따진다면 이거야. 이게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야. 그래서 퇴직일이라고 쓰죠. 퇴직일. 이전 몇 개월 동안 3개월. 그 지난 3개월이야. 그러면 오늘은 빼고 퇴직일은 빼고 전날부터 전날을 포함해서부터 지난 3개월 동안 한 달, 두 달, 3개월. 요 3개월 있죠. 지난 3개월. 요 기간 동안에 그 근로자가 받은 뭐가 있을까? 임금의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금의 총액. 예를 들면 얼마 받았더냐? 36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거기 사례를 드러났죠? 여러분들 책에 1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예를 들어 하고 예를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6년 4월 1일 날 사직서가 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에 그 사람이 받은 임금 총액이 거기 예를 들어온 거에 아니다. 630만 원이 됐구나. 360만 원이 아니라 630만 원을 받았더라. 예, 63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걸 임금의 총액이죠. 지난 3개월 동안의 임금의 총액. 이걸 뭐로 나눈다? 3개월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할 거. 3개월로 나눈다면 틀려버립니다. 뭐래 돼? 그 3개월한 날짜, 이걸 총 일수로, 날짜, 일수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 달 동안에 있던 날짜, 여기 또 한 달 동안에 있던 날짜,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달 동안에 있는 날짜. 그럼 3개월이니까 요게 며칠이고, 요게 며칠이고, 요게 며칠이고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다 합친 날짜. 이게 총 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거기 총 일수가 며칠이나요? 90일이 나옵니다. 그 계산법 읽어보면 나와요. 그럼 총 내가 3개월 동안에 받은 총 임금은 630만 원 받았는데 그 3개월의 날짜를 1일 계산했을 때 총 합쳐보니까 총 일수는 90일이라는 날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그 630만 원을 90일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630 나누기 90 해버리면 얼마가 나온다? 7만 원이라는 돈이 나올 겁니다. 630만 원 나누기 90이라고 나누면 7만 원 돈이 납니다. 이 7만 원이 뭐다? 그게 바로 평균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심할 건 평균임금이란 뭘 말한다? 하루 얼마인지 그 금액이 7만 원인 게 평균임금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산출한 거다?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지난 3개월 동안에 내가 받은 총 임금을 뭐로 놨다? 그 3개월이라는 총 날수, 일자로 총 일수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하루 일당 얼마라는 게 나온다. 그걸 평균 임금을 안 난다. 결국 지난 3개월 동안에 내가 받은 총 임금을 일일 날짜로 계산할 때, 하루치로 계산했을 때 그게 7만 원씩 받았다라고 나오면 그게 무슨 임금? 평균 임금이라는 거 아셨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근로자가 취업한 후에 아직 3개월 미만밖에 안 된다면 그때도 평균 임금 계산할 때는 똑같이 그 계산법 그 밑에 써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이거는
퇴직급여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건데 하여튼 그때도 이런 식으로 3개월 미만이라면 그것도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평균임금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밑에 들어가면 9번에 퇴직급여제도가 있고 10번에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자, 아직 뭐가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죠? 8번에 적립금이 빠졌다. 이제 적립금. 자, 급여까지는 설명했었고. 자, 적립금이 뭐죠? 보세요. 사장님이 나중에 퇴직할 근로자들을 위해서 돈을 적립을 한다 그랬죠. 외부에다가. 그 외부 기관이 어디죠? 바로 퇴직연금 사업자입니다. 여기 퇴직연금 사업자. 아까 퇴직연금 사업자 개념 정리 안 하고 넘어간 것 같다? 그죠? 가입자고 사용자만 해가지고. 그럼 퇴직연금 사업자는 누구더냐? 자, 이거는 먼저 여러분들 교재 저 뒤쪽을 한번 보실래요?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 기본서 58페이지에 보시면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대상자라고 됐죠.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사업자 하고 싶어? 예, 고용노동부가 등록하랍니다. 그럼 누가 등록해야 될까? 등록 대상자들. 첫째는 누구랍니까? 바로 거기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이런 자들도 이런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들, 바로 보험회사들, 또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그 5번에 공단 내 있는데 그 6번 공단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그때는 퇴직연금 사업 대상자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만 근로복지공단도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결국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런 금융기관이나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서 뭐를 할 수 있단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돈을 이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돈을 넣어줍니다. 그 돈이 뭐다? 바로 부담금입니다. 무슨 돈이야? 우리 직원이 나중에 퇴직할 때 그걸 주기 위해서 미리 적립을 하자. 그 돈, 적립해 나가는 돈. 이게 바로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부담금이 모여지면 뭐가 되죠? 그게 적립금이 되는 겁니다. 부담금이 모여지면 그 돈이 적립금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 부담금은요, 사용자만 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퇴직할 근로자를 위해서 주는 건 당연히 사장님이 자기가 의무적으로 그걸 내야 되겠죠. 적립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입자가 내는 돈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입자가 내는 것. 가장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급여 받는 게 얼마 안 돼. 그리고 근속기간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끼는 건 아니야.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몇 푼 안 돼. 나중에 그 돈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 지금 여력이 있을 때 급여 받는 게 좀 많거든? 그러면 내가 아직은 좀 여력이 있어. 그럼 내가 그 돈 중에 일부를 받는 이제 임금 중에 일부를 어디다가 퇴직연금 사업자 거기다가 내가 또 적립을 해나갑니다. 그 돈을. 그게 바로 누가 내는 거죠? 가입자가 내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부담금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게 부담금이죠. 그게 모이면 그게 뭐 된다? 그 돈들이 다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이건 퇴직할 때 주는 거니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예, 사용자가 내거나 가입자가 자기가 낸 돈이 있죠. 그게 납입해서 모아지는 돈, 그 부담금으로 모아진 적립된 돈을 우리가 적립금이라 한다. 따라서 사장님이나 내가 내는 돈은 부담금이 되는 것이고 그게 모아지면 그 모인 돈이 되면 그게 적립금이라고 한단다. 아셨죠? 이런 개념 정리를 먼저 정확하게 이게 숙지가 된 후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보니까 퇴직급여제도가 나오고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그 여러분들 용어 정의에서 다시 돌아와서 몇 번 9번과 10번에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나오죠. 자, 뭐뭐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요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퇴직금제도, 급기, 중퇴. 요거 급기, 중퇴. 요 네 가지. 이걸 퇴직급여제도랍니다. 이거 급기, 중퇴가 뭐죠? 급기야 중퇴하고 말았다. 예, 우리가 학교 다니다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뭐 깜패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급기야는 결국 뭐 하고 말았다? 학교 다니니까 그만뒀다. 중퇴하고 말았다. 그래서 뭐 할 거야, 지가? 깡패하면 될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급기야 중퇴하고 말았다. 급기, 중퇴 네 가지를 퇴직급여제도로 한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는 급기, 개. 급기야
개한테 물렸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급기 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급기 개. 급기야 개한테 물렸다. 그래서 급기 중태 급기 개. 그래서 그걸 둘을 묶어버리면 급기 중태 급기 개.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겹친다 그랬잖아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하고 확정기형 퇴직연금. 이 두 가지가 겹친다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는 분류를 했으니까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요새 조심할 거. 먼저 퇴직급여제도에 이 중에 이 5가지 중에 안 들어가는 게 있죠. 퇴직급여제도에 안 들어가는 게 뭐죠?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퇴직연금제도는 안 들어가는 게 뭐야? 3가지만 들어가니까 2가지 안 들어가잖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이 2가지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 퇴직연금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어떤 것들이 각각 포함되지 않는지를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둘로 나눠서 정확하게 요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진도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 이게 정리 안 되면 중간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 아셨죠? 그걸 먼저 정리하시고, 그렇다면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이게 무엇일까? 개념 정리. 자, 먼저 용어부터 보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영어로 뭐라 한다? Defined Benefit 이렇게 말합니다. Defined가 뭐죠? 확정된 이런 뜻이죠. Defined, 확정된 Benefit. Benefit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어디서 연예 그 방송 같은 데 나오면 뭐 강력한 베너핏을 줍니다 그러잖아. 베너핏이 뭐죠? 은혜, 혜택 뭐 이런 말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쓴단다? 바로 급여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확정된 급여를 준단다. Defined Benefit, 영어로 줄여서 DB, 뭐 동부화재보험이 아니에요. DB라고 합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줄여서 뭐란다? DC가 뭐죠? Defined Contribution. 컨트리뷰션 뭐죠? 공헌하다라, 기여한다. 공헌, 기여 이런 것들이 컨트리뷰션이잖아요. 그래서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한단다. DC라고 합니다. DB, DC.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겁니다. DB, DC. 그 다음에 하나 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있죠? 이걸 영어로 말한다. 개인형 뭐죠? Individual. 그 다음에 Retirement 뭐죠? 그게 은퇴, 퇴직이라는 뜻이에요. 은퇴, 퇴직. 그렇죠? 그 다음에 펜션 뭐죠? 바로 우리가 펜션을 받는다. 여기서 말은 연금을 받는다. 펜션, 연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그래서 이걸 IRP라고 한다.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이렇게 3가지가 바로 퇴직연금제도의 약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는 3가지가 있다. 아셨죠? 이걸 먼저 정리합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이 2가지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12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12페이지에 적용법의 밑에 박스가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한 그 비교표가 나올 겁니다. 이 비교표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사용자가 있고요.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고 나중에 가입자가 늘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를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사장님이 내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장님이 내는 돈을 뭐란다? 그걸 부담금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부담금. 근데 이 부담금 내는 게 성격이 둘 다 전혀 다릅니다. 뭐하고? DB하고 DC하고, 이걸 줄여서 이걸 DB라고 할게요. DB하고 이걸 뭐란다? DC가 이 사장님이 내는 부담금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먼저 DB에서는 사장님이 부담금을 내죠. 이 내는 돈, 여기 부담금 여기 냈잖아. 돈. 그게 모이면 뭐가 돼요? 적립금이 되잖아. 이 적립금 누구 돈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사장님 겁니다. 자기 돈이야. 자기 돈을 자기 회사에 내두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라는 그 외부 기관한테 거기다 돈을 갖다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부담금을 납입을 합니다. 그럼 그 돈이 모이면 적립금이 되잖아.
근데 그 적립금은 누구 돈이다? 사장님, 사용자, 자기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그 돈을 자기가 운용을 합니다. 아까 그냥 넣어두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뭐 주식이나 아니면 어떻게 부동산이나 그러면 아니면 사모펀드 이런 데다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잖아. 아니면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은행에다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으로 들어두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자는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처분하는 조치라는 거 그게 운용입니다. 운용이야. 그럼 운용하면 운용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누구 돈이야? 사장님 겁니다. 그거 사장님 거야. 가입자, 근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다 운용 수익하고 적립금 들어오는 운용 수익 있죠. 이 돈 다 합친 건 누구 거다? 사장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장님이 저렇게 모아놓다가 그중에 가입자 누군가 퇴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퇴직하면 뭐 줘야 되죠? 퇴직급여를 줘야 됩니다. 퇴직시 급여 줘야 되잖아. 어디서 주죠? 요 모아진 기금. 적립금하고 운용수익 들어온 돈 있죠. 그 돈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해서 그 근로자한테 그 돈을 지급합니다. 이 돈이 얼마가 될는지는 몰라. 왜? 적립금 들어오는 거하고 운용수익하고 해서 어느 정도 돈이 확보가 되면 그중에 퇴직하는 자한테 주는 돈, 이 퇴직급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확정돼 있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 아직 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평균임금은 아직 여러분들 뒤에서 다시 나올 거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퇴직급여라는 걸 줍니다. 1년이 안 돼 보면 퇴직급여 안 준다는 얘기야. 그 계속근로기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얼마큼 준다? 1년이면 그 중에 아까 일일 계산했을 때 평균임금 나오잖아. 일일 7만 원 평균이죠. 그걸 곱하기 30을 합니다. 그럼 30하면 얼마죠? 3, 7이 21, 바로 210만 원이 되겠죠. 그 이상, 최소한 그 210만 원 이상 되는, 그러니까 7만 원이라면, 평균이 7만 원이라면 그걸 30으로 곱한 3, 7, 21, 210만 원 이상을 그 퇴직하는 사람한테 주래. 그럼 1년 동안에 210만 원 이상이니까 만약에 10년 근무했으면 2,1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연수액을 곱하면 되는 거야. 연수액 곱한 그 금액을 주는 거. 이거는 이미 확정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가 확정되면 나온다?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만 나오면, 평균임금만 계산해 놓으면 뭐가 나오죠? 그 사람 계속 근로기간 몇 년 근무했는지 그 근무한 일수가 나오죠? 거기다가 최소한 30일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31분 이상이니까 꼭 30일만 주라는 거 아니야? 어떤 때는 그 사람은 공헌도가 높았었으니까 너는 45일로 계산한다. 그럼 45일 줘도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며칠 이상이라는 그 날짜를 31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걸 퇴직급여로 준단다. 그래서 요건 이미 확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립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주는 돈은 퇴직하는 사람 이렇게 주겠다. 이것이 DB의 특성입니다. 반면에 DC는 그게 아니고 사장님이 요 퇴직연금사업자한테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 돈을 적립하잖아. 근데 이 적립해 나가는 돈은 누구 돈이다? 사장님 거 아닙니다. 여기는 사장님 거 했었죠. 여기는 누구 거다? 가입자 겁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할 그 근로자들, 그 사람들에게 미리 매년 일정 금액을 그 부담금으로 사장님이 주는 겁니다. 다만 준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 넣어준다? 퇴직연금사업자 그 계정 속에다가 그 돈을 거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건 함부로 여기서 가입자가 뺐을 수는 없어. 자기 돈은 맞아. 뺐을 수는 없어. 자, 그래서 그 적립금이 모여지고 사장님의 준 돈이 모여지고 운용수익이 날 거 아니야. 적립금하고 운용수익 나왔죠? 이걸 누가 관리한다? 가입자 자기 돈이니까 지가 운용하는 겁니다. 아까 이거는 모아진 돈은 사장님이, 사용자인 사장님이 지가 운용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돈이 이제 가서 퇴직하는 사람한테는 요 금액만 확정된 금액을 이거 주면 되는 거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사장님께서 적립금을 주면 이 모아진 돈을 가지고 누가 가입자가 운용해가지고 퇴직할 때는 이걸 지가 다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운용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퇴직할 때 가져가는 돈은 많을 것이고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마이너스 돼버렸어. 그러면 이거 쫄아붙어가지고 퇴직할 때 이만큼 들고 그죠? 원금도 안 되는 적립금도 안 되는 돈 갖고 그냥 울면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누구 탓이야? 자기가 잘못 운용한 거죠. 가입자 탓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운용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때 가져가는 건 누가 가져간다? 근로자한테는 이미 확정된 요 금액만 주고 만다. 반면에 여기는 사장님이 돈을 넣어주는데 이 넣어주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연간 임금 총액을 예를 들면 240만 원을 준다 치자. 그럼 월 200만 원씩 줄 거 아니야. 아니 2,400만 원. 연간 임금 총액이 2,400만 원이면 매달 2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럼 2,400만 원이란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 그걸 12로 나눴을 때 하나니까 바로 200만 원이죠.
그 200만 원 이상을 사장님이 통장에다가 매년 그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에다 현금으로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누구 거다? 사장님께 아니라 가입자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장님이 지가 운용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고, 이거는 사장님이 넣어준 돈을 가지고 가입자가 운용해가지고 퇴직할 때는 그걸 다 지가 가지고 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퇴직할 때 얼마 줄 것이니까 확정된 것이고, 여기는 사장님이 처음에 넣어주는 부담금, 그 부담금이 얼마를 넣어줄 것이냐, 그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그걸 사장님이 넣어주면 그걸 받은 가입자가 지가 그걸 운용해가지고 퇴직할 때 그걸 다 가지고 간다. 적립금하고 운용 수익을 지가 가져간다. 물론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데 꼭 수익만 있는 건 아니라서 손실도 날 수 있죠. 그럼 그것도 누구 책임이야? 가입자 자기 책임이죠. 여기는 사용자 책임이 되는 것이고, 이게 DB와 DC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해되죠?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이게 DB와 DC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부터 근로자 퇴직금보장법 이제 출발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면서 지금 설명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 퇴직할 때 받을 돈은 얼만큼 적립해서 운용수익이 나느냐 관계없이 이미 정해져 있어. 퇴직하면, 내가 지금 퇴직하면 얼마 받을까? 그래, 최근 3개월 동안에 내가 받은 총 임금 있죠. 그걸 뭐로 놨어? 그 총 일수 날짜로 나눴어. 그럼 하루 일당 얼마라는 평균 임금이 나왔어. 그럼 내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은 돼야 돼. 최소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그 기간, 거기다가 최소 31분 이상 되는 평균 임금을 곱하래. 그럼 30 곱하기 최소한 7만 원 곱한 금액, 그걸 곱한 금액이 바로 내가 받을 돈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10년을 근속했다면, 자, 10년 곱하기, 자, 일단 내가 받는 평균 임금이 일당 7만 원을 드시자. 그럼 7만 원에다 30을 곱하라 했잖아. 그럼 37, 20은 210만 원. 그럼 10년 곱하기 210만 원 하면 얼마? 2,100만 원 이상, 최소한이 그 이상을 내가 받아간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입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급여 지급을 위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의 수준, 자, 부담금을 사장님이 내잖아. 그게 미리 확정돼 있어. 자, 우리 근로자 일하는 우리 직원이 연간 받는 임금 총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얼마 받겠냐? 우리가 흔히 연봉이라고 그랬죠. 연봉 얼마 주기로 했잖아. 그 연봉의 1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연봉의 12분의 1 되는 걸 그걸 매년 넣어준답니다. 그래서 12분의 1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한 달치죠. 어떻게 되면 한 달치죠. 근데 한 달이라고 하는데 그냥 12분의 1이야. 1년을 12로 나눈 것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 그럼 우리가 흔히 말했던 걸 한 달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12분의 1. 이걸 사장님이 부담금을 납입을 해주면 그걸 가입자 지가 그걸 운용해가지고 퇴직할 때 그걸 지가 가져간다. 따라서 이때 확정돼 있는 건 사장님이 넣어줄 돈 부담금이 사전에 미리 확정돼 있다. 그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들어간다. 아셨죠? 그까지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뭘까? 자, 중소기업들 있잖아. 근데 중소기업이란, 자,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다? 30명 이하인 근로자만 중소기업이랍니다. 이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해서만 누구를 위해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요. 여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야. 요거 사용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곧담시로 이번 38회 때 시험 문제 나가지고 틀린 문장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48회 때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사용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우리 사장님 노후생활이야. 우리 근로자들 일하는 사람들 거죠. 그래서 이 근로자 이걸 시험 문제로 그렇게 냅니다. 최근에는 시험 문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냐. 처음에 낼 때는 중요한 것만 골라서 냈었죠. 초기니까. 이제 낼 만큼 냈잖아. 한 10년 이상 냈잖아요. 별로 낼 게 없어. 그러면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뭐하냐? 말장난하는 걸 좋아합니다. 토시 같은 거 갖고 바꿔서 내는 것들. 아까 여기서 말하면 뭐 통상임금 나오는 걸 평균임금 뭐 고지랄을 내고, 좀 있으면 소정근로시간 나와. 소정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 뭐 이런 걸로 다 말 바꿔버리고, 여기서도 나오는 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그걸 뭐 사용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뭐 그따위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살짝 바꿔서 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어리무실 공부했다가는 나중에 답을 못 찾아요. 아셨죠? 꼼꼼하게 공부하라. 요새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공부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상시 근로자 몇 명? 30명 이하 되는 근로자들을 사용하고는 사업장에서
누구를 해서 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요. 어디 한데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자기들이 DB나 DDC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입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게 뭐더냐. 돈이 얼마 안 돼. 인원수는 몇 명 안 되잖아. 그럼 몇 명 안 되는 사람 돈 모아봤자 그건 몇 푼 안 되거든요. 그 돈 갖고 어디 투자하고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수익률 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한단다? 바로 어디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30인 이하 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야, 니들 우리 쪽에 가입을 해.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여기에 가입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모으는 돈들 있잖아. 최소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중소기업. 너희 둘 이상의 중소기업. 니들이 들어와. 그래서 니들이 돈 내. 또 거기는 근로자도 너도 더 받고 싶어? 그럼 추가로 돈 더 내. 그게 바로 이제 근로자죠. 그래서 사용자하고 근로자들이 납입하는 부담들 있죠. 그걸 모으는 겁니다.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개 회사들 걸 한꺼번에 이렇게 중소기업을 모아가지고 기금이 조성되죠. 그걸 전문적인 운용자한테 맡겨가지고 전문적인 이 운용 이제 전문가들 그들한테 맡겨가지고 걔들이 수익을 내가지고 나중에 그걸 지급하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기금을 조성, 그걸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죠. 자, 마지막 여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가 있었죠. 이거보다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데 이 법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 책을 한번 보실래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53페이지. 제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완벽하게 안 하고 뭐 두리뭉실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만들어놨어. 그래서 헷갈려버려. 제일 문제가 명확하게 체계를 잡지 않았다는 거. 두리뭉실 잡아놨다는 거. 자, 무슨 뜻이다? 53페이지 보시면 제6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괄호 열고 개인형 IRP 그렇게 써놨잖아. 개인형 IRP. 그래놓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5페이지. 한 장 더 넘어가서 우측 55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2. 1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괄호 열고 기업형 IRP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IRP, 기업형 IRP. 아니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놓고 여기 개인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고 이 두 가지로 다 IRP가 둘로 쪼개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더냐? 자, 여기 그럼 개인형 IRP에는 주로 누가 가입할 수 있답니까? 한번 다시 거기 보세요.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 53페이지. 50페이지는 설정자라고 돼 있죠.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예, 누가 할 수 있대요? 거기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들. 예를 들면 DB나 DC에서 일시금,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일시금을 수령한 거 있어. 이 돈 지금 당장 쓸 데 없어. 뭐죠? 그래, 그럼 개인형 IRP 여기 가입하자. 여기 개인형 IRP 여기다가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밑에 그 밖에 이제 쭉 나오는데 3번에 보면 자영업자, 가나다로 쭉 나와. 자영업자, 그다음에 거기 공무원, 군인, 교직원, 그다음에 별정직, 우체국 직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도 할 수 있단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 그건 개인형 IRP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기업형 IRP는 누가 한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되는 그야말로 작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밖에 하는 작은 근로자들이 있는 기업체. 그 사업은 원래는 DB나 DC 같은 걸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서는 DC와 유사해요. 요 DC와 비슷한 건데 DC 쪽에 가입을 해야 될 걸 거기다 가입하지 않고 그냥 여기 기업형 IRP라는 요거에 가입한다. 요거에 가입해야 되는데 몇 명? 10명 미만 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DC 같은 거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개인형 IRP에 들어간다. 물론 여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들어가도 되죠. 왜? 30인 이하에 속하는 거니까. 10명 미만도 저기서 가죠. 근데 따로 그냥 기업형 IRP는 여기에 가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개인형이지 요거 기업형도 여기 10명 미만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들어있어가지고 둘의 제도가 달라요. 똑같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형 IRP하고 기업형 IRP는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은 써놨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 용어가 둘로 갈라지게 되면 이 용어 갖고는 해석이 안 돼. 예를 들면 이거 부담금의 수준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됐잖아. 근데 어떤 건 요 기업형 IRP는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이 돼 있어요.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확정되지 않은 건 요 개인형 IRP만 확정되지 않은 거지. 기업형 IRP는 이미 부담금 수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정의들이 명백하게 되지 않고 두리뭉실두리 됐던 거.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애먹은 게 그겁니다. 아니 개념은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안 맞아. 이게 뭐지? 뭐긴 뭐야? 그 엉터리지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기 사전지정 운용제도. 여러분들 용어 정해 보시면 이제 몇 번이야? 바로 14번, 11페이지, 11페이지 15번에 사전지정 운용제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제 그거야. 자, 이거 뭐죠?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무슨 말이죠? 자, 사장님께서 돈을 넣어주시면 여기다 돈 넣어줬잖아. 그럼 그 얼마를 넣어주죠?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 퇴직연금 사업자 여기 있는 계정 있어? 가입자 계정. 거기다 돈을 계좌에다 돈을 넣어줍니다. 통장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럼 누가 운용한다고 했어? 가입자 지가 운용한다 했잖아. 근데 운용 방법이 있죠. 쉽게 말하면 이걸 주식에만 투자할까 아니면 은행에도 넣을까 아니면 채권 같은 거 살까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 여러 가지 운용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운용 방법을 누가 선택한다? 원래는 가입자가 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입자가 선택을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가나 그런데도 이제 만기가 됐는데도 하나의 방법 선택해서 그 만기가 됐는데도 바꾸지 않거나 아무런 말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선정을 안 했어. 거기서 말하는 요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았다. 그럼 뭐하자? 사전에 미리 정해놓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운영 방법으로 한 걸 선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 방법을 한다라는 걸 사전에 미리 이걸 정해놓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운용되도록 하는 거. 사전에 미리 지정된 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되는 것. 그게 사전 지정 운용 제도로 간단다 이거죠. 이게 보통은 우리 일반적인 DBDC 있죠. 이런 데서는요. 수익률이 현재 봐서는 한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평균적으로. 2, 3%야, 2, 3%. 사실 거의 수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사전지정 운용제도를 해보니까 7%가 넘어간답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요새 이게 사전지정 운용제도가 상당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어쨌든 사전지정 운용제도는 가입자가 지가 뭐와 관련된 거야? 요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하고만 관계 있는 겁니다. 확정기여형 DB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DC하고 관계되는 게 사전지정 운용제도라는 거. 따라서 가입자가 지가 운용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안 정했다? 그럼 사전에 미리 정해진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이게 사전지정 운용제도. 그 다음에 사전지정 운용 방법은 어떻게 된다? 사전지정 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요. 누가? 운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까 퇴직연금 사업자 운용 관리 업무하고 그 자산 관리 업무가 있었잖아. 그냥 운용 관리 업무를 그러니까 상품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 회사가 사전지정 운용 방법에 하나 이상의 운용 유형을 포함하여 자, 그러니까 사전지정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뭐가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가 먼저 정해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법을 정해놔요. 그래서 미리 정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가져간다? 고용노동부장한테 사전에 뭐 해야 돼? 승인을 받은 운용 방법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한테 승인 받아야 돼. 그래놓고 그걸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너 그렇게 해도 돼. 그러는 거죠. 승인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운영 방법 잘못 정했다가는 만약에 너무 위험 부담이 큰데 했다가 뭐죠? 만약에 그 원금 다 날려버리면 퇴직하는 사람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 그래서 함부로 운영 방법 만들지 못하게 고용노동부장한테 승인을 받는 그렇게 하도록 사전지정 운영 방법도 함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유형을 선정해가지고 고용노동부장한테 승인받을 것 그렇게 됐다는 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용어 정의에 관한 게 다 끝난 겁니다. 끝났죠?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모든 원래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적용될까? 예, 원칙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예,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다 적용된다. 다만
두 가지는 제외된다. 두 가지야. 첫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하고 가구 내 고용활동. 여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됐습니다. 퇴직금제도 운영 안 해도 된다. 별도로 안 해도 된다. 어떤 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그랬더니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요,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강행법규예요. 강제법규예요. 이건 절대적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이 법대로 안 하면 다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진짜 어떤 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첫째, 동거하는 친족. 친족의 범위가 나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내의 인척, 배우자. 이걸 친족을 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이 둘이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 사업들. 요거는 근태법 적용 안 합니다. 남편이 부인이 사장이야. 남편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고 일해서 자 10년간 일했는데 자 그만하려고 했더니 퇴직금 그 10년치 안 준다고 부인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될까? 안 됩니다. 안 받아줍니다. 왜?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 그런 데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구 내 고용활동. 이때 가구 내 고용활동이 뭐죠? 가구. 집 안에서 벌어지는 고용활동들. 예를 들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나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예를 들면 파출부, 가사도우미 이런 분들은 고용활동은 그 근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파출부, 가사도우미 이분들한테는 퇴직급여라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셨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부분에 관한 내용이 끝났죠. 자, 이제 13페이지에 너는 퇴직급여 제도 설정하고 나잖아. 그 퇴직급여 설정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